존재숲에 있습니다. 정말 조용한 날씨고요. 화창합니다. 오늘 예도는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을 갖고 여러분들과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도TV 처음 할 때 거의 3년이 지났죠. 그죠?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예도의 전공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가다모와 리게리의 철학적 해석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을 비교적 세밀하고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철학적 해석학의 아주 중요한 딜타이의 삶의 표현으로서의 해석학에도 아주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는데, 그 출발점은 슐라이언마허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슐라이언마허가 그 이전까지의 해석학,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학, 성서 해석학과 문헌학적 해석학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을 알거마이너 헤르메노이틱, 보편적 해석학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 철학적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다모와 리게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을 제대로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슐라이언마허는 자신의 해석학에 대한 이론을 출간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계획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는 말년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1810년부터 30년까지 강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슐라이언마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에 프리드리히 리커에 의하여 편집되고 필사본과 여러 개를 모아서, 그래서 출간되는데, 그 제목은 헤르메노이틱 운트 크리틱 및 베존더를 베지웅 아우프 다스 노이에 테스타멘트예요. 그게 번역하면 신약 성서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해석학과 비평이야. 이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1959년도에 하인츠 킴멀레라고 하는 학자가 슐라이언마허의 필사본과 이 강연 노트와 여러 개를 또 편집해서 다시 출간하게 되는데, 얘도가 이걸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해요. 킴멀레판이 중요해요. 그냥 헤르메노이틱 슐라이언마허 해석학이란 제목으로 나온 작품인데, 가다모도 아마 이 킴멀레의 작품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이걸로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을 다루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에 대한 문헌학적, 텍스트적 상황이 놓여 있어. 그게 최신판이 바로 킴멀레판이겠죠. 그죠? 슐라이언마허는 한마디로 해석학은 뭐냐? 그것은 이해의 예술이라 그래.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해석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쿤스트 데스 페어슈텐스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의 기술이라고 번역됐죠. 그죠? 그런데 이건 다른 말로 이해의 예술이야.
이해의 기술론이야. 이해의 예술론이야. 쿤스트레레 데스페어슈텐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예술적 어떤 기술 아니면 예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술론인 이유는 낭만주의적인 인간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전제된 거겠죠. 그죠? 이게 딜타이까지가. 그 유명한 딜타이의 나흐 엘레벤이라고 하는 추체험이죠. 그죠? 저자의 어떤 생각과 의도를 다시 체험하는, 뒤따라 체험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딜타이의 추체험 개념도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이데거를 통하여 비판된 이 낭만주의 해석학 슐라이어마허로부터 출발하는 이게 이제 딜타이까지 비판하게 되는데요. 가다머가 이 하이데거가 이 존재와 시간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 강의가 끝나고 다음 강의에서 아마 비교적 심도 있게 해석학을 다시 다루려고. 오늘은 슐라이어마허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예술론, 이것이 예술인 이유는 인간성에 대한 낭만주의적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요. 멘슐리히카이트.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어느 정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공유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어떤 이성을 포함한 어떤 보다 더 깊은 감정의 개념이겠죠. 그죠? 이성이 배제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보다 더 직관적인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칸트도 이게 독일 철학의 특징이야. 칸트도 판단력 비판에서 공통감각 이야기하잖아요. 계몽주의자였던 이 칸트 역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심지어는 헤르더, 괴테, 실러, 헬덜린, 노발리스, 슐레겔 형제, 이 낭만주의 시인들에게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는 게 인간성, 멘슐리히카이트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낭만주의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잖아. 그죠? 나의 개인성, 인디비두알리테트와 너의 개인성, 인디비두알리테트는 개성적으로 다르고 차이가 나지만은 질적으로나 양쪽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성과 감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에도 적용되죠. 포스트 모던 담론이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고 완전히 다름을 강조해. 가다머도 텍스트를 우리는 언제나 다르게 이해한다 그래. 이 다름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어떤 공속성이 전제되어 있겠죠. 그죠? 낭만주의 해석학은 이러한 인간성의 공통감각에 호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미학 작품인 판단력 비판. 그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도 이 대가들의 작품들, 칸트라고 하면 순수, 실천, 판단력 비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가다모의 일권의 미학에도 공통감각을 길게 다뤄요. 예도가 이미 곳곳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어떤 또 다른 고전 해석자, 또 그 해석자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철학소를 형성하고 오늘날의 철학을 근거 짓는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헤겔, 예를 들면 이런 대가들의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서양 철학책을, 오늘날의 철학자의 책을 읽는다 그래도 어디에서나 나와.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슐라이어마의 해석학 역시도 칸트의 미학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있어. 그것은 죄니, 천재성의 개념도 들어와 있어.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슐라이어마에게 있어서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죠.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문법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걸 그라마티슈 인터프레타치온, 문법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텍스트는 어떤 단어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단어에서 문장으로 가고, 문장에서 단락으로 가고, 단락에서 장으로 가고, 장에서 여러 장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그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로 머물지 않고 그 시대에 어떤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적 장르 안에, 그죠?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쭈잔맨항 연관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나와. 전체는 부분들을 통하여 이해돼야 되고, 부분들은 또한 전체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돼요.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이 문법적 해석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언어는 어디에서나 중요해요. 슐라이어마허의 텍스트 해석에서도 문법적 해석은 언어야. 그런데 언어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성을 표현하는 거야. 생각과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 언어를 표현하는 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자와의 동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단어는 어구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되고, 어구는 문장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되며, 문장은 단락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되고, 단락은 그 하나의 장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되고, 그 장은 텍스트의 다른 장들과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그 텍스트 전체는 또한 이 각각의 부분들의 관점에서 순환을 이루면서 해석해야 된다. 해석자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 이것은 또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고,
저자의 생각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학세계, 그 시대의 철학세계, 그 시대의 어떤 자연과학의 세계, 텍스트마다 종류마다 다르겠죠. 그 장르의 관점에서 또한 상호 텍스트적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삶의 자리를 이해한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해석학은 이해의 과정이다. 이게 보편적 해석학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서 해석의 특수한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문헌학적 해석에 머물지 않는 거야. 이게 슐라이언마허가 의도했던 해석학 강의의 핵심적인 거예요. 부분은 전체 안에서, 전체는 부분들의 어떤 그러한 구성 안에서 이 부분들의 구성을 또한 이해하면서 전체를 또한 이해하는 이런 전체와 부분의 해석학적 순환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예를 들면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문장이 있고 단어가 있고 어구가 있고 문장이 있겠죠. 단락이 있겠고 장이 있겠고 그 장들은 또 다른 장들로 구성되어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괴테의 어떤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요. 그 삶은 그 시대의 낭만주의의 어떤 다른 작가들과의 공속성을 이루는 낭만주의 문학의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만주의 문학이라는 것은 또한 역으로 점점 괴테의 텍스트들 가운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텍스트, 그 다음에 그 안에 특정한 장, 그 안에 특정한 표현, 이런 방식으로 또 부분들로 잘게 잘라나가면서 이해하는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런 해석학적 순환이 숨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괴테로 끝나? 낭만주의 문학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있어. 티크, 그 다음에 헬들린, 쉴러, 심지어 헤르더까지. 그리고 괴테의 또 다른 시와 또 다른 작품들,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이 주잔맨항이 결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딜타이의 해석학으로 그대로, 삶의 표현의 해석학으로 그대로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텍스트를 쓴 저자의 삶까지 이해한다는 것이요. 그 저자의 삶이 놓여 있는 전체적인 영광까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이해는 문법적 해석의 가치죠. 두 번째, 심리학적 해석으로는 psikologische Interpretation. 이것은 딜타이가 말하는 저자의 삶을 추체험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슐라이언마허한테 나타나. 심리학적 해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동일한 어떤 그 공유하고 있는 공통 감각을 갖고 있는 거, 공통 감정을 갖고 있고 공통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성 안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것으로서 공유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몇백 년 전에 낭만주의 문학가들의 작품을 추체험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자는 언제나 텍스트를 통하여 심리학적 해석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 저자의 생각, 저자의 삶의 자리로 옮겨져서, 쉽게 말하면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 자신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 해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테의 어떤 생각으로까지 올라가서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그 저자의 의도로까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괴테의 감정으로 옮겨놓는 이런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가다머랑 리케르는. 이걸 보다 더 세밀하게, 얘도가 이미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5개를 묶어놓은 강의가 있어, 그죠?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보다 더 철학적으로 한 번 더 풀라 그래. 그러니까 딜타이의 용어로 추체험하여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텍스트 이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해석학은 완벽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언제나 불완전한 어떤 이해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다고 말하지 않아. 슐라이언마. 그래서 해석은 언제나 이해를 피하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오해를 피하는. 문법적 해석을 하다가 어떤 오해가 일어나. 그 언어가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 그런데 그 뉘앙스를 문법적으로 잘못 파악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의도를 갖고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묘한 뉘앙스가 있겠지. 그래서 심리학적 해석에서도 오해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문법적 해석을 질적 오해, 심리학적 해석에서 나타나는 오해를 양적 오해라 그러는데, 어찌되었건 해석은 이해의 기술로서 오해를 피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해석학을 제안하는 거는 해석학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고전은 완전한 해석, 그래서 해석이 끝나고 나서 폐쇄되는, 그게 무슨 고전이에요? 삼류소설이라든지 삼류 잡지 같은 거는 한 번 읽고 다시는 안 읽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런 거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종교 고전, 성서라든지 또한 불교 고전의 어떤 다양한 텍스트들을 읽는다고 합시다. 이게 어떤 특정 해석자의 문법적 해석과 특정 해석자의 심리학적 해석으로 그냥 이게 닫혀버리면 그게 무슨 고전이에요? 그래서 슐라이언마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해석자는 특정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자나 그 저자의 동시대인들보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 저자 자신보다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게 바로 해석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예를 들면 괴테의 시대에 살아갔던 그 시대인들이
괴테와 썼던 동일한 독일어로, 그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파우스트를 읽을 때에 그들이 이해하고 괴테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표현했던 그 작품들보다 오늘날의 해석자가 훨씬 더 잘 괴테나 괴테 시대의 동시대인들보다 괴테의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한다. 그것은 시대적 거리 때문에, 시간적 거리 때문에 어떤 텍스트가 객관화돼서, 그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 연구는 어떤 괴테 텍스트 자체에, 괴테의 텍스트들 세계 전체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는 뜻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자 자신보다 우리가 오늘날의 해석자가 그 저자의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시간적 거리를 통하여 확장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시대별로 다양한 해석학적 상황에 따라서, 그죠? 다양한 해석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석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슐라이언마허는 해석학은 이해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칸트에게서 죄니 천재성의 개념을 갖고, 이 추체험 심리학적 해석은 예술론이겠죠, 그죠? 예술가가 갖고 있는 천재적 영감, 이 영감이 낭만주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독일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천재성은 공통감각으로서 공유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천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게 숨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괴테 텍스트들은 그 나름의 천재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자는 심리학적 방법을 통하여 저자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옮겨서 괴테의 의도와 생각을, 괴테의 천재성을 나의 천재성으로 감정이입함으로써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적 영감 때문에 해석학은 예술론이 될 수 있는 것이요, 해석학은 또한 미학적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예술론인 거예요, 해석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특정 예술가의 어떤 작품은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과의 연관 안에서 그 작품을 통하여 작품을 그린 예술가의 천재적 영감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슐라이언마허의 이 보편적 해석학에서 결정적인 특징은, 이 문법적 해석은 사실 그 이전에도 성서 해석학이나 문헌학적 해석학에서 나타났어. 부분과 전체의 해석학적 순환은 뭔가 슐라이언마허의 새로운 게 있지만은
그 이전에도 성서를 해석할 때 그죠? 어떤 특정한 복음서는 신약 성서 전체로부터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신약 성서는 또한 구약 성서와 더불어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며, 성서 전체 안에서 특정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 해석은 슐라이언마허가 그 당시에 낭만주의적 인간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이해를 갖고 자신의 해석학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고유한 거예요. 이게 딜타이까지 가잖아, 그죠? 그리고 슐라이언마허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학의 특징들을 가다하면 받아들이고 또 수정해. 그건 따로 강의를 열겠습니다. 예도가 이 하이데거의 혁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이해의 개념,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후설이 가르쳐준 현상학에 머물지 않아요. 하이데거는 이미 딜타이와 슐라이언마허까지 올라가는 이해의 개념을 하이데거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은 자기의 주관성, 인간성을 갖고, 그죠?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으로서 드러나는 그 천재적 능력, 천재적 영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들을 추체험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감정이입을 통하여, 심리학적 해석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이데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심리학적 해석 때문에 주체는 그죠, 개인은 개인의 어떤 유한성을 넘어서 보편성까지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나중에. 그죠? 그런데 이러한 슐라이언마허의 감적 이입으로서의 낭만주의적 인간성이 갖고 있는 공통 감각으로서의 어떤 이런 해석이 하이데거를 통하여 가다머에 의해 비판받는다고 하더라. 리케르도 이건 안 받아들여요. 리케르도 이건 불가능하게 됐어.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적 해석을 통하여 저자의 삶과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연관을 이해하는 것은 해석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해석학의 또 다른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이건 역시도 내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어떤 방식으로건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심리학적 해석 역시도 오늘날 다양한 해석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이입을 통한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불완전한 거라. 어떻게 보면 데리다의 해석학 역시도 그죠, 이런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어요. 지는 말을 안 하지. 파르마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단지 플라톤의 특정 텍스트에만 국한돼서 해석하는 게 아니야. 플라톤의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또 다른 저자와의 연관, 그 다음에 플라톤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사용되었던 그 언어의 언어 영양사, 저자의 전기를 넘어서는 상호 텍스트성 다른 저자와의
이런 걸 다 끌고 와서 해체 비평을 수행하고 있다라. 그래서 슐라이언마허의 이 해석학의 방법은 뭔가 하이데거 이후로 한계를 갖는 거, 상황을 갖고 들어간다는 거야. 누구든지. 보다 세밀하게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드러났지만 그런 해석학의 방법을 이미 아주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슐라이언마허. 그래서 그 이해의 예술로는, 이해의 기술로는 미학적 어떤 경험으로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할 때 예술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자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력적이죠, 그죠? 뭔가 하이데거의 혁명을 통하여 가다머가 이걸 거부하고 리케르도 이걸 거부하지만은 이 해석학은 예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학은 예술 작품을 비평하는 자나 문학 텍스트를 읽는 자나 철학 텍스트를 읽는 자나 어떤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이 천재성, 예를 들면 둘레즈의 책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가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40, 50년, 60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 안에서 둘레즈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추체험하여서 감정이입을 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왜 문제가 돼? 그게 불가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돼? 나는 나의 상황을 갖고 거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감정이 심리학적 방법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 실패한 거죠, 당연히. 그러나 이 해석이 필요 없느냐? 이건 다른 문제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저자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텍스트와 대화하는 것이요.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게 아니라 저자가 쓴 텍스트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다. 사태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가다면 이게 오늘날 철학적 해석학에서 중요한 주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다머의 주장 역시도 이러한 슐라이언마허의 해석학의 전반적인 이해 위에서 여러분들이 사유할 때에만 그것을 보다 더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언어의 문제도 그래요. 괴테 시대에 썼던 독일어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쓰는 독일어랑 다르잖아, 그죠? 다른 게 꽤 있어요. 원문을 읽다가 보면은. 그리고 중세에 썼던 독일어랑 고대에 썼던 독일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언어는 그 시대에 어떤 특정한 인간들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해석학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언어를 이해할 때 그 시대의 언어를 어느 정도 우리는 어떤 문헌학에 근거하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알면 제한적이라는 거야. 가다면 그 시대의 언어를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왜? 그 시간의 거리는
이미 나의 상황은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특정 해석에 나의 전이해를 갖고 나의 상황을 갖고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거. 이것은 특정 대상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느 누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유한성의 특징이, 역사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하이데거를 통한 가다머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도가 따로 또 강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디에서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 예도의 클래스가 어디에서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서양 고전을 읽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수업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철학을 위해.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